안녕하세요. 이번 가톨릭 평화영성 강의를 맡은 박문수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앞으로 8차례에 걸쳐서 가톨릭 평화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평화 영성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시간은 이 세상의 평화와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평화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각각 특히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저희 신앙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그 차가운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평화라고 하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 그 전쟁을 하는 상태를 열전이라고 하고, 또 전쟁을 하지 않고 대결하는 것을 냉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국제정치학에서는 그 평화가 실현되기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쟁만 없어도 직접 충돌만 하지 않아도 이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신앙의 평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우리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삶의 모든 조건이 충만하게 갖춰진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의 상태는 말과 다르게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우리 시대의 관건이고, 또 모든 시대에 걸쳐서 신앙인의 숙제로 안고 있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평화를, 평화를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이제 국제정치학의 이론은 현실주의라고. 그 현실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지구상에는 그,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정부처럼 한 국가가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가 국가의 모든 폭력을 그 독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독점한다라고 하는 건 공권력, 군대라든지 또는 경찰력이라든지 또는 법을 행사하는 그런 모든 기관들을 국가가 독점하고, 국민들은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안타깝지만 이 폭력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이와 좀 다르다고 보고 있죠. 국제사회는 이 현실주의 정치학자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 지금은 미국이 국제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미국의 힘이 약화되니까 이런 경찰 노릇을 마음대로 못하게 되죠. 우리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억제하고 있었던 여러 지역에서 미국의 힘이 약화된 것을 틈타서 전쟁이 빈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국민의 안보, 즉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이런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무정부 상태이나, 이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쟁을 하지 않고 53년부터 지금까지 근 70여 년 이상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큰 전쟁을 치르지 않게 된 것은 이 힘이 같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세력이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한과 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월등하고요. 경제력이나 또는 문화의 힘,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한 국력으로 비교하면 남한과 북한은 거의 60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재래식 무기는 북한이 훨씬 더 많고 핵도 가지고 있지만 무기의 질 또는 무기가 갖고 있는 성능 이런 걸 생각하면 남한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것이 이런 학자들의 견해에 있죠. 자, 그런데 저희 남과 북이 싸우게 될 경우에는 북의 경우는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치게 돼 있고 남한의 경우는 미군이 자동 개입하고 또 일본이 힘을 합치게 되기 때문에 이 북중러와 한미일의 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다 보니까 이 힘이 비슷하니까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그 압도할 수 없는 힘이 없고 이 힘이 비슷하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것을 세력 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평화 이론은 적어도 상대방보다 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만큼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주의 평화 이론을 따르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이 됩니다. 국가의 힘, 즉 국력이 또는 국가가 갖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 이걸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평화를 유지하는 제1,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근데 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것도 이런 힘의 균형을 깨트렸기 때문에 발생했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력권, 즉 러시아가 갖고 있는 세력권이라고 하는 거는 발트의 3국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로 이어지는 그 서유럽과 경계가 되고 있는 그 가운데 지역을 완충지대라고 하는데 그 완충지대를 사이에 두고 힘의 균형을 맞춰야만 전쟁이 끝난다고 보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자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진국, 유럽과 서유럽과 그다음에 이쪽에 북중러, 여기서 이제 북한은 들어가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뒷받침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요 사이를 이 경계에 두고 균형을 이룰 때, 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현 상태에서 뺏긴 땅을 미국한테, 러시아한테 넘기고 이 상태를 휴전을 하라고 종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어떤 이론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하면 바로 현실주의 평화론에 따라서 이 국제정책자들은 이 개별 국가의 주권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더 큰 맥락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완충지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나 힘이 약한 나라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주의 평화 이론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도 나중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북중러가 월등하게 우세하다면 미국과 일본이 남한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일본만 가진 상태에서 이 남한을 양보하라고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주의에서 보는 평화는 매우 차갑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의 국민을 생각하거나 또는 그 국가의 운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익, 또 전체적으로 보면 큰 나라들, 또 강한 나라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유주의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자유주의 평화론이라고 하는 건 크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적대적인 두 나라가 또는 대결하고 있는 두 나라가 자주 얽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고 교류하고 또 경제적으로 얽히고 또 인적 교류를 하고 문화적으로나 체육으로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교류를 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게 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북 관계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그 자유주의 평화론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남한의 기업이나 또는 기업인들 또는 문화인사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북한을 자주 방문하고 또 북한 쪽하고 자주 교류를 하다 보면 서로 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얽혀서 많이 의존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끊어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렇게 상호 의존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 그래서 가능하면 계속 이렇게 얽히는 또는 연결하고 또 교류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또 그렇게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런 자유주의 평화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유주의 평화론 가운데 좀 재미있는 거는 이제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민주평화론은 이제 아시다시피 보기에는 민주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앞에 있는 평화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민주평화론 때문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역설이 있습니다. 왜 자주 이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제 이걸 미국이 이걸 그 이제 자기네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평화론인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9세기 이후로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갖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는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권위주의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 특히 공산주의 국가는 그 전제주의일 가능성이 크죠. 정치체제로 보면. 그래서 그런 전제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나라들은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막상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라크는 독재국가였죠. 그래서 독재국가여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독재국가를 민주국가로 만들면 주변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미국에도 도전하지 않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공했고 그래서 점령했고 그리고 몇 년 동안 대리 통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몇 년 동안 그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떠난 상태인데 이라크의 평화가 왔습니까? 평화가 오지 않았죠. 아프간도 마찬가지고요. 북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도 이 전체주의 성격이 강하고 즉 권위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 정권을 민주적인 정권으로 만들면 중국을
중국이 미국에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 있는 주변 국가들,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한 14개 국가가 되는데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위험하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려면 이 동아시아의 평화가 오게 하는 방법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다 보면 그래서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그 압력을 가하다 보면 중국이 자기를 개방하고 또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꿔서 주변을 위협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있는 통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냉전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민주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강제로 민주화시키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려고 들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자유무역과 경제 상호 이전이 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 이론을 관여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관여주의죠. 그래서 자꾸 관여시켜서 서로 얽혀서 그래서 상호 의존의 정도를 높여서 혹은 서로 손을 뗄 수 없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국가가 돼서 평화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유주의 평화론 가운데 관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평화론은 개별 국가가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국제기구를 참여시켜서 이 국제기구들이 또 국제법을 따라서 이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이죠. 한 국가의 인권 침해 사태 또 내전이 일어나거나 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그 자국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나라들까지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 때,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서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고 또 그 전쟁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 간 행동 규범에 따라서 이런 국제기구를 활용하면 평화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유주의 평화론의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제기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목도하고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막을 수 없었고 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 물론 처음에는 팔레스타인이 먼저 이란을 공격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이스라엘이 거의 인종 청소에 가까운 정도의 그 폭력을 행사하고 살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 국제기구가, 제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주의 평화론이라고도 하는 게 있고, 또 그 구조주의 평화론 중에 구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중 대결을 하고 있죠. 근데 미중 대결을 할 때 큰 특징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잘 모르고 알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알려고 들지 않으니까 자꾸 오해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 그 대표적인 전쟁이 냉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47년부터 이제 91년까지 이제 반세기 가까이 있었던 이 냉전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소련은 미국을 믿을 수 없었고 또 미국은 소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미국이 하는 것에 대해서 소련이 의심을 했고 또 소련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서로에게 이런 공격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이 결국은 이
핵무기 경쟁을 가져왔고, 또 자기 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에 세우기 위해서 줄 세우기를 했다. 그래서 거의 반세기 가까이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전쟁을 치렀는데, 이것의 가장 밑바탕을 보면 상호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 또는 그 나라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 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오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오해가 줄어들면 그 오해와 불신의 기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구성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구성주의 평화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득세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자유주의 평화론들은 하나같이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위기 상황이 오고 대결 국면으로 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이 힘이 지배하는 평화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가 힘을 갖고 그리고 이제 무기가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아주 차가운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주의 평화론이 항상 이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늘 중심에 서게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결국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한 국민들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북한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소위 말하면 핵 보유론입니다. 그런데 그 핵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지게 될 경우에 또는 가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죠. 제가 볼 때, 남한이 핵을 갖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가능한 이유는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이고요. 미국이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을 가지면, 대만도 갖고, 일본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그 12개 나라가 자기 그 지역은 비핵지대로 만들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핵무기를 아무도 개발하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이 갖게 되면 일본 같죠, 대만 같죠? 그럼 아세안들도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국이 핵을 못 갖게 할 것이고요. 또 갖게 될 때 제일 미국이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이나 일본이 미국의 말을 듣지 않게 되리라는 것이죠. 지금은 고분고분한데 핵을 갖게 되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자꾸 우리가 핵을 갖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대신 북핵 위협으로부터 본인의 해구산이라고 하는 거는 핵으로 남한을 그 우산을 이렇게 씌워서 비를 안 맞게 하듯이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이 한국 국민들이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렇게 가져야만 다시 북한이 남침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국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실주의 평화론인데, 이 현실주의 평화론은 저희가 갖고 있는 보통 생각과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근데 그 힘이 돈일 수도 있고, 정치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게 만들려면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이 현실주의 평화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 국가가 국력을 강화시켜서, 즉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강화시켜서 다른 나라가 얕볼 수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자기의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자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현실주의인데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한 인간으로서 이 사회 살아갈 때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런 힘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평화는 힘이 지키는 것이지 우리의 도덕적인 위신이라든지 또는 우리 같은 인본주의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는 이렇게 힘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역설적으로 그 힘에 대한 공포가 힘에 대한 숭배로 나타나서 결국 힘이 우리 자신을 지킨다. 우리 국가를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킨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비폭력 평화주의나 이런 것들이 도무지 설득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그 국제정치학에 생각하는 이런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케네스 월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신현실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신현실주의자는 역시 그러니까 신자가 붙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입장을 신현실주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종교인들이 유념해서 들을 게 있어요. 자,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람은 세 차원으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잘 살펴봤더니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첫째,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 악하다는 말은 그렇지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즉, 폭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능이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력이 많은가라고 하는 건 인간이 본래 폭력적이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공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런 이 본성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그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남에 대한 전혀 미움이라든지 또는 그 저 사람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나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다 사라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뭘 하더라도 나는 전혀 공격성을 표현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비폭력 평화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실 때 그 비유를 드신 걸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기 쉽지 않죠? 오기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 없이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면 뭐 20리를 간다든지 100리를 간다든지 이것도 오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실천하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개조가 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이 개조가 되면 그리고 모두가 다 개조가 되면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케네스 월츠는 그렇게 묻습니다. 과연 종교는 그 역할을 해왔는가? 안 해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드물게 종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많은 종교인들이 그리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가 또 전쟁의 주체가 돼서
또는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흔했던 것이 우리 인류 역사입니다. 이렇게 보면 과연 인간의 본성을 개조시켜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하게 됩니다. 이 케네스 월스의 그 질문을 그래서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이런 평화신학을 공부하고 또 가톨릭의 신학자로서 그의 질문을 받을 때 매우 당혹스럽죠. 그것과 반대되는 케네스 월츠가 보는 종교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다. 또는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걸 반박할 수 있는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것. 그렇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인간을 개조해서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독재자여서 그 나라의 그 지도자가 독재자여서 또는 그 나라가 전제주의 국가 또는 독재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독재 국가라고 해서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또 독재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뭐 히틀러가 그랬고, 그다음 일본의 군국주의가 그랬고, 또 북한도 엄밀하게 말하면 김일성과 박헌영이 그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이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또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사례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갖고 있는 흔한 생각이 북한은 김정은과 같은 독재자가 있고 또 3대째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적대시하는 나라들은 또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도 2,5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2,500만을 갖고 있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해서 늘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뭐 독재자여서 독재 국가에서 전쟁을 한다,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고 뭐 굳이 퍼센트를 따진다면 100개가 전쟁이 있다면 5% 정도가 그럴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케네스 월츠는 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원인은 그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지역 차원에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북중러와 한미일 사이에 힘의 균형이 깨질 때, 즉 세력 균형이 깨질 때 전쟁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큰 전쟁들은 그리고 많은 전쟁은 바로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왔다고 봅니다. 국제정치학자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독재자이기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 동맹을 맺죠. 그러면 동맹과 동맹 사이에 힘의 균형이 아주 비대칭적으로 크게 불균형을 이룰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케네스 월츠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이고 또는 집단적이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또 힘을 활용해서 평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의 상식 또는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갖고 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이 힘에 대한 숭배라고 하는 것, 또 힘에 대한 공포와 숭배는 사실 동전의 앞뒷 면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국제정치학자들이 보는 이제 차범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작년 말인가, 인 것 같아요. 네덜란드의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유명한 평화학자가 계셨습니다. 요한 갈등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 평화를 두 개의 차원으로 나눴어요. 하나는 이제 소극적 평화. 그래서 네거티브 피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으니까 부정적 평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평화가 부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걸 소극적 평화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평화라는 건 말 그대로 전쟁이나 폭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를테면, 이 남과 북도 지금, 그 폭력이 없는 상태죠, 현재로는. 뭐 가끔 뭐 풍선을 날리고 뭐 저쪽에서 보내고 또 뭐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어떤 섬에다가 대포를 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전면전에 가까운 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런 도발은 또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직접 군대와 군대끼리 맞부딪혀서 큰 규모의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 볼 때. 나라와 나라들끼리 특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적대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들끼리 전쟁을 하지 않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만으로도 꽤 이제 평화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고 계속 대결을 하고 있는데 뭐 직접 대결은 피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럼 이런 상태가 소극적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극적 평화도 사실 실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이렇게 한번 저희들이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치고받고 아주 험하게 싸운 사람이 그리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싸우고 있는 사람을 뜯어 말리는 거 쉽지 않죠.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 때 그 힘이 약한 사람이 가서 그걸 말린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지 않고 서로 먼 발치에 서서 그냥 위협만 하는 상태도 사실 굉장한 평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직접 충돌하지 않고 그냥 대결은 하되 직접 충돌하지 않는 이 상태만으로도 사실 아주 격렬하게 대결하는 두 집단 사이에는 꽤 높은 평화의 상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래서 이런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게 한 축에 있고, 이 갈등 선생은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왜 적극적 평화는 전쟁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전혀 적대감이 없고, 이질감이 없고, 그다음에 상호 교류가 활발하되, 또 굉장히 호혜적으로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전혀 없이 이렇게 호혜 상생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예 전쟁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적극적 평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 평화를 만드는 것이 이런 국제정치학이나 또는 우리 같은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종교인들이나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 평화가 실현되면 그것을 오래 지속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 뜯어 말려서 평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평화가 만들면 그걸 유지하고 오래 지속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평화는 이 세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는 이제 그 평화 달성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이제 국제법입니다. 이 국제법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졌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강의 안내서에다가 이렇게 붙였는데, 한국 사람은 언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첫 번째 그 화면에서 이렇게 제가 그 답을 써놨는데, 19세기 말, 즉, 개화파 지식인들이 일본에 이제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수신사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도 방문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방문해 보니까, 그동안 조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물질적인 변화도 경험했고, 또
당시에는 서양 세력이 이 동양 세력, 동양 쪽으로 계속 힘을 뻗쳐오는 시기였, 소위 서세 동점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서세 동점의 시기에 언제 이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자기네 안전이 위협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그때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주권을 유지하면 살아남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개혁파 지식인들한테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그런 평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벌써 한국보다 30년 전에 서양으로부터 배워서 꽤 이제 높은 이제 물질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식인들이 서양에서 받아들이는 새로운 개념들을 그 이쪽 자기네식의 표현으로 만드는 그 작업도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일본 지식인들이 많이 했던 것들이 이렇게 개념을 자기네 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식 한자로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피스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 이 피스라고 하는 말을 일본 지식인들이 평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평화라고 하는 그 번역을 저희가 그 한자어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때 평화라는 말은 국제정치학에서 얘기하는 그 세력 균형을 가리켰어요. 그것을 이제 그때 당시에 쓰던 말로는 균세라고 했어요. 세력을 고르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력 균형과 같은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평화하면 그 어감이 부드럽고 또 좋은 뜻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평화가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 보면 결국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중국에서는 화평이라고 번역을 해요. 화평이라고 번역을 썼죠, 이미. 근데 이 화평은, 어떤 뜻이냐면, 화자가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쓰거든요. 그 벼화자에다 입구자를 쓰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 벼를 먹는 입은 평등하다라는 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삶에 필요한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 삶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 필수품들은 고르게 나눠져야 합니다. 즉,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평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카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일본만 해도 다르게 쓴 것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일본 지식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은 이걸 힘의 균형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지식인들에게 평화가 낯선 개념이었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력 균형을 하고 하는 것들도 왜 낯설었느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수백 년을 살아왔죠. 뭐 수백 년이 뭐예요? 거의 그 역사 내내 그랬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화를 스스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 기대서 그 중국이 지켜주는 대로 또는 중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평화를 유지한다고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을 키워서 세력 균형을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굉장히 순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이 국토와 주권을 뺏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습관들이 지금은 우리 오랜 이 대한민국이 중국에 이렇게 2000년 가까이 기대서 살던 이 방식이 45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45년 미국으로 바뀌게 돼서 지금 역시 여전히 우리는 힘을 강한 나라에 의탁해서 자기의 안전을 보호받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안에서는 평화가 아름다운 평화가 아니고 힘에 의한 평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 또 우리가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서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그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옛날로 얘기하면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현대 미국과 한국이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말하고 하면서도 이 평화라는 것 이면에는 이렇게 결국 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리고 힘만이 평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남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나 또는 개인 차원에서거나 또는 지역과 지역 사이에서도 결국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평화를 벗어나서 그리스도교의 평화는 이것을 뛰어넘는 이제 평화인데 과연 현실에서 얘기하는 이 평화와 우리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평화의 사이의 갭을 어떻게 줄여서 우리가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이 가톨릭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과제이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했던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평화는 여태까지 얘기해왔던 이 현실에서 얘기하는 평화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겠습니다.